동터오르는 빛. 두 형사와 아마추어 탐정은 세부적으로 조사해야 할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수사본부로 쓰고 있는 소박한 마을 여관으로 돌아갔다. 그 전에 나는 저택 옆에 있는 재미나게 생긴 전통 정원을 산책하기로 했다. 이상한 모양으로 가지치기를 한 늙은 주목들이 정원을 빙 둘러 서 있었다. 그 안쪽은 아름다운 잔디밭이었고 중앙에 낡은 해시계가 있었다. 정원의 아늑하고 고요한 분위기는 나의 곤두선 신경을 달래주었다. 그토록 평화로운 분위기에서라면 피투성이로 바닥에 누워있는 인물에 대한 음울한 수사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한바탕의 악몽으로 치부해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내가 정원을 돌아다니며 그 은은한 향기에 영혼을 적시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 사건은 나에게 집 안에서 일어난 비극을 생생하게 떠오르게 만들었고 내 마음에 칙칙한 인상을 남겨주었다. 나는 모양을 다듬어 놓은 주목이 정원을 빙 둘러 서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집에서 제일 먼 곳의 나무들은 빽빽하게 우거져 울타리 비슷한 모양을 만들고 있었다. 이 주목 울타리 바깥쪽에는 돌 의자가 놓여 있었고 이것은 나무에 가려져 집에서 나온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내가 그 근처에 갔을 때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어디서 들어본 듯한 굵직한 남자 목소리였다. 뒤이어 여자의 경쾌한 웃음소리가 터졌다. 다음 순간 주목 울타리 끝에 선 나는 두 남녀가 더글라스 부인과 바커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부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식당에서 그녀는 차분하고 분별 있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제 슬픈 척하는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녀의 두 눈은 삶의 기쁨으로 빛났고 남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얼굴에는 흥겨운 빛이 가득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내민 채 두 팔을 무릎에 얹고 있었다. 그리고 두 손을 마주잡고 남자답게 잘생긴 얼굴 앞에서 화답하듯 미소 짓고 있었다. 내 존재를 의식한 두 사람은 순간적으로 심각한 표정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늦은 일이었다. 바커는 부인과 무슨 말인가를 빠르게 한두 마디 주고받은 다음 일어서서 내게 다가왔다. 실례지만 제 앞에 서 계신 분이 왓슨 박사님이시죠? 바커는 말했다. 나는 냉정한 태도로 고개를 숙였다. 아마 그것은 내가 방금 받은 인상을 솔직하게 나타내는 태도였으리라. 부인과 나는 박사님이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사님과 셜록 홈즈 선생의 우정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저쪽으로 가서 잠시 더글라스 부인과 얘기를 나눠줄 수 없을까요? 나는 엄한 얼굴을 하고 바커의 뒤를 따랐다. 피투성이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지 몇 시간이나 지났다고 누구보다 절친했던 친구가 죽은 이의 아내와 함께 고인의 소유였던 정원의 감목 뒤에 숨어서 시시덕거리고 있는 것이다. 나는 부인을 향해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식당에서 여자의 슬픔을 마음 아파했다. 그러나 이제는 여자의 호소하는 듯한 시선을 무표정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박사님은 필경 저를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한 여자로 생각하시겠군요. 여자는 말했다. 나는 어깨를 들썩했다. 그것은 제가 상관할 바 아닙니다. 나는 말했다. 언젠가는 저를 이해하실 날이 있을 거예요. 박사님이 이것 하나만 아신다면. 왓슨 박사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커가 재빨리 말했다. 방금 말하신 것처럼 박사님의 일이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나는 말했다. 잠깐만, 왓슨 박사님. 여자는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박사님께서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정확하게 답해 주실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박사님은 홈즈 선생님에 대해 그리고 그분과 경찰의 관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누가 어떤 문제를 개인적으로 홈즈 선생님에게 상의한다면 그분은 그것을 반드시 경찰에게 알려야 하나요? 그렇소. 바로 그겁니다. 바커가 뜨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홈즈 선생님은 독자적으로 일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과 함께 일하는 겁니까? 제가 그런 점에 대해 대답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군요. 부탁드려요.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왓슨 박사님. 저는 박사님이 우리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신다면 그것은 저를 크게 도와주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자의 목소리에는 어떤 절실함이 배어 있어서 순간적으로 나는 그녀의 경박함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순순히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홈즈는 독자적으로 일하는 탐정입니다. 나는 말했다. 그는 자기 방식대로 일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건을 조사하는 형사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어떤 인간적인 의문이 느끼지요. 그래서 경찰이 범죄자를 법의 심판에 넘기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아무것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다면 홈즈에게 직접 묻는 게 나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모자를 슬쩍 들어올리며 내 갈 길을 갔다. 두 사람은 여전히 주목 울타리 뒤에 앉아 있었다. 울타리 끝을 돌아가면서 슬쩍 뒤돌아보니 두 사람이 이쪽을 쳐다보면서 아직도 열심히 대화를 나누는 것이 보였다. 둘은 방금 내가 한 얘기를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런 사람들 얘기는 듣고 싶지 않네. 내가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자 홈즈가 말했다. 그는 오후 내내 영주관에서 두 형사와 함께 회의를 하고 5시쯤에 여관에 돌아온 뒤 내가 주문해 놓은 저녁 식사를 아귀아귀 먹어치우고 있었다. 왓슨, 두 사람의 얘기를 비밀로 할 수는 없어. 그러면 살인 및 공모 혐의로 체포될 때 얼마나 어색해지겠나. 자네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나? 홈즈의 기분은 한마디로 명랑쾌활했다. 여보게 왓슨, 이 4번째 달걀을 먹고 난 다음에 다 얘기해주겠네. 우리가 아직 전모를 꿰뚫은 것은 아닐세. 아직은 말이야. 하지만 그 없어진 아령만 찾아낸다면... 아령이라고? 여보게 왓슨, 자네는 이 사건이 없어진 아령을 찾는 데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직 꿰뚫어보지 못한 것 같군. 아니야, 기죽을 필요 없네. 자네니까 하는 말이지만 맥경감이나 이 지역에 날고 긴다는 형사조차도 없어진 아령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같아. 하나짜리 아령이라. 여보게, 아령 하나를 든 운동선수를 생각해보게나. 몸은 한쪽만 발달하고 척추는 금방 휘어지고 말걸. 놀라 까무러칠 일이지. 홈즈는 입에 토스트를 가득 문 채 장난스레 반짝이는 눈으로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 쩔쩔매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식욕이 왕성한 것만 봐도 문제 해결에 성공한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가 음식은 거들떠보지 않고 문제를 풀기 위해 밤낮 없이 끙끙대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 때에는 정신집중이라는 고행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마르고 열정적인 홈즈는 더욱 마르곤 했다. 마침내 식사를 끝낸 홈즈는 파이프에 불을 땡기고 오래된 여관의 따뜻한 난로가에 자리 잡고 앉아서 사건에 대해 천천히 두서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생각하고 나서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듯 했다. 거짓말이야, 왓슨. 엄청난, 터무니없는, 새빨간,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우리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마주친 것은 그런 거짓말이었네.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어. 바커가 한 얘기는 몽땅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바커의 이야기는 더글라스 부인의 증언과 맞물려 있거든. 그러니까 부인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세. 두 사람 다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공모한 거로군. 그래서 이제 문제는 명확해졌네. 두 사람은 왜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두 사람이 길을 쓰고 감추려고 하는 진실은 무엇인가? 왓슨, 자네와 나 둘이서 그 거짓말의 배후를 캐고 진실을 재현해보세. 두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은 도저히 사실일 수가 없는 서툰 조작이었기 때문이지. 생각해보게. 우리가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범인은 살인을 저지른 지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죽은 사람의 손가락에서 다른 반지 밑에 있던 결혼 반지를 빼내고 위에 있던 반지를 다시 끼워 넣고 또 시체 옆에 카드 한 장을 떨어뜨려 놓았어. 범인이 이런 일을 했을 리가 만무하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네. 자네는 더글라스가 살해당하기 전에 반지를 뺏겼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왓슨, 나는 자네만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리는 없다고 생각하네. 촛불이 켜져 있던 시간이 극히 짧았다는 것은 둘 사이에 긴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그런데 용감무쌍한 사나이라는 더글라스가 그렇게 금세 결혼 반지를 빼주었을까? 아니, 그가 결혼 반지를 제 손으로 빼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럴 리가 없네. 왓슨, 범인은 등잔불을 켜놓은 채 꽤 오랫동안 시체 옆에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네.
하지만 사망의 원인은 말할 필요 없이 총상이었어. 그러니까 총소리는 증인들이 말하는 시간보다 훨씬 전에 들렸던 거야.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잘못 기억할 리는 없네. 따라서 총성을 들은 두 남녀는 공모한 것이 되지. 이러한 전제에서 나는 창틀에 피 묻은 발자국이 바커가 거짓 단서로 경찰을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었어. 자네도 상황이 바커에게 점점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거 알겠지? 이제 우리는 실제로 총격이 벌어진 시각을 알아내야 하네. 10시 반까지는 하인들이 집안에 돌아다니고 있었어. 그러니까 범행 시각이 분명히 그 전은 아니었을 거야. 10시 45분에는 모두들 방으로 자러 가고 아메스만 식기실에 남아있었지. 나는 오늘 오후에 자네가 가고 난 다음에 몇 가지 실험을 해봤네. 맥도널드가 서재에서 별소리를 다 내도 문을 첩첩이 닫아놓은 상태에서는 내가 있는 식기실까지 아무 소리가 안 들리더군. 하지만 가정부의 방은 좀 달랐네. 그 방은 복도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또 아주 큰 소리로 말하면 조그맣게 들리더군. 근거리에서 총을 발사하면 총소리는 상당히 약해지지.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그랬어. 총소리가 아주 크지는 않았겠지만 조용한 밤이라 앨런 부인의 방까지는 충분히 들렸을 거야. 가정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귀가 어둡거든. 그래도 벨소리가 나기 한 30분 전에 문을 쾅 닫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는 증언을 했네. 벨소리가 울리기 30분 전이면 10시 45분이지. 나는 가정부가 들은 소리가 총소리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네. 실제로 살인이 이루어진 시각이 바로 그때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바커와 더글라스 부인이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두 사람이 10시 45분에 총소리를 듣고 뛰어내려와 11시 15분에 배를 울려 하인들을 부르기까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보기로 하세. 두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었고 왜 즉각 배를 누르지 않았을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이것을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문제를 상당히 해결된 걸세. 내 생각에는 두 남녀 사이에 모종의 묵계가 있는 게 틀림없어. 그 여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일세. 남편이 살해당한 지 몇 시간이나 지났다고 농담 한마디를 듣고 그렇게 깔깔대다니 원. 내가 말했다. 바로 그걸세. 더글라스 부인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부인은 아내로서 그렇게 빛나 보이지는 않았어. 왓슨,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여자라는 족속을 그렇게 우러러보는 축에는 들지 못하네. 하지만 인생 경험을 통해 눈꽃만큼이라도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여자라면 남편의 시체를 코앞에 두고 외간 남자의 말 때문에 돌아서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네. 왓슨, 내가 만일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된다면 내 안에 드는 여자가 바로 몇 미터 앞에 내가 죽어 넘어져 있는데 가정부가 붙잡는다고 해서 돌아서 가지는 않을 정도의 감정을 내게 갖기를 바라네. 연출은 참으로 서툴렀어. 더글라스 부인이 다른 여자들처럼 울고불고 하지 않을 것만 봐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테니까 말이야.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고 그 일 하나뿐이었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는 사전에 공모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떠올랐을 걸세. 그러면 자네는 명백히 바커와 더글라스 부인이 범인이라고 생각하나? 왓슨, 그렇게 직선적인 질문을 들으니 간담이 서늘해지는군 그래. 홈즈는 나를 향해 파이프를 흔들며 말했다. 자네의 질문은 총알처럼 나를 꿰뚫는군. 자네가 두 사람이 살인범에 관한 진실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 공모하고 있는 거냐고 묻는다면 이 자리에서 대답해 줄 수 있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은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아. 잠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생각해보세. 우선 두 남녀가 불륜의 사랑으로 맺어지면서 앞길을 가로막는 남자를 제거하려고 결심했다고 가정해보세. 그것은 상당히 자의적인 가정이지. 왜냐하면 하인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을 신문해 보았지만 그러한 가정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끌어내는 데는 실패했거든. 반대로 더글라스 부부가 금술이 좋았다는 증언은 많이 쏟아져 나왔네. 그럴 리 없어. 나는 확신할 수 있네. 나는 정원에서 웃음 짓던 아름다운 얼굴을 떠올리며 말했다. 최소한 두 사람이 그런 인상을 주긴 했지. 어쨌든 두 남녀가 주위 사람들을 다 속여가면서 남편을 살해하기로 공모한 비할 바 없이 교활한 한 쌍이라고 가정해보세. 그런데 우연히도 그 남편이 항상 어떤 신변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그건 두 사람의 말뿐이지 않은가. 홈즈는 생각에 잠긴 듯 했다. 알겠네, 왓슨. 자네는 두 사람의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라고 치부하고 있구만.
자네 생각에 따르면 어떤 은밀한 위협도, 비밀 단체도, 공포의 계곡도, 맥 뭐라고 하는 보스도 아예 없었던 것이로군. 아니야, 그건 지나친 일반화일세. 자네 이론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살인사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그런 얘기들을 날조했다는 것이 되네. 그리고 그런 이야기에 맞게 외부인이 존재했다는 증거로 정원에 그 자전거를 갖다 놓았을 테고 핏자국도 똑같은 발상에서 저지른 것이겠지. 집안에서 준비했을 카드를 시체 옆에 놓아둔 것도 마찬가지고. 왓슨, 이 모두가 다 자네의 가설과 들어맞는군. 하지만 도저히 끼워 넣을 수 없는 난처하고 튀는 사실들이 있다네. 하고 많은 무기 중에서 총신을 잘라낸 엽총을 쓴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미국제를 썼을까? 두 사람은 아무리 총소리를 듣지 못할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앨런 부인이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를 듣고도 무슨 일이 있는지 나와보지 않은 것은 순전히 우연이네. 자네가 범인으로 생각하는 두 남녀는 왜 이런 짓을 한 것일까? 왓슨. 정말 설명하기가 힘들군. 그러면 다시, 만일 한 여자와 그 애인이 여자의 남편을 살해하기로 공모했다면 두 사람은 죽은 남자의 손에서 보란듯이 결혼 반지를 빼내서 자신들이 저지른 것이라는 걸 만천하에 광고하려고 할까? 왓슨, 자네는 그게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나? 아니, 그렇지 않네. 그리고 또 집 밖에 자전거를 숨겨놓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했을 때 그걸 실행할 만한 가치가 정말 있어 보였을까? 범인이 도주하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자전거 아닌가? 아무리 둔한 형사라도 당연히 그걸 뻔한 눈속임이라고 할 텐데. 정말 설명이 안 되는군.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들은 상식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하네. 그러면 어디 가능한 경우를 생각나는 대로 나열해 보기로 하세. 그게 반드시 사실이라고 고집하지는 말고 그냥 머리 운동하는 셈치고 생각해 보자는 거네. 단순한 상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상이 진실의 어머니가 되는 일이 좀 많은가? 이 더글라스라는 사람의 과거에 어떤 떳떳지 못한 비밀, 정말로 부끄러운 비밀이 있었다고 가정해보세. 이 때문에 그는 제3의 인물, 이를테면 복수를 별로 오던 외부인에게 살해당한 거지. 살인범은 내가 아직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죽은 사람의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냈고 피해 원한은 어쩌면 남자의 첫 번째 결혼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르지. 그리고 범인이 결혼 반지를 빼간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고, 그리고 살인범이 도망치기 전에 바커와 부인이 방에 들이닥쳤네. 살인범은 두 사람에게 자신을 경찰에 넘긴다면 어떤 치욕적인 과거가 드러날지 모른다고 협박했지. 두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바뀌어 범인을 그냥 보내주기로 하네. 그래서 둘은 살그머니 다리를 내려서 범인을 내보내고 다리를 다시 올려놓았네. 범인은 집을 빠져나온 다음 무슨 이유에선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걸어가는 게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자신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때까지 자전거가 발각되지 않도록 잘 숨겨놓았네. 여기까지는 가능성 있는 얘기 아닌가? 어떤가? 가능한 얘기야. 아무렴. 나는 신중하게 말했다. 왓슨,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그것이 대단히 괴상한 일이었을 거라는 걸 기억해야 하네. 자, 가상의 사건을 계속 전개해 보도록 하지. 두 남녀, 이들이 반드시 범인인 것은 아닐세. 그들은 살인범을 보낸 뒤에 자신들이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는 걸 깨닫지. 둘이 직접 범행을 저지르거나 방조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안 것일세. 바커가 자신의 피 묻은 슬리퍼로 창턱 위에 발자국을 낸 것은 범인이 도주한 경로를 암시하기 위한 것이었네. 오직 한두 사람만이 총성을 들었다는 것은 명약 관아한 사실이네. 그리고 그들이 배를 눌러 하인들을 불러 모은 것도 사실이지. 물론 시간이 30분이나 지난 뒤이긴 했지만. 그런데 자네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증명하려고 하나? 글쎄, 제3의 인물이 범인이라면 그는 체포될 걸세. 뭐니 해도 범인이 자신이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글쎄, 과학적인 방편은 무궁무진하니까. 내 생각에는 그 서재에서 하룻밤 혼자 지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군. 혼자서 하룻밤을? 응, 이따가 거기 갈 생각이네. 나는 바커에 대해서 전혀 충성스러울 까닭이 없는 충직한 아메스와 미리 약속을 정해놓았지.
나는 그 방에 앉아서 거기 분위기가 내게 어떤 영감을 가져다 주는지 보겠네. 나는 천재 좌위의 신봉자거든. 여보게 왓슨, 자네 웃는군. 어디 두고 보세나. 그런데 자네한테 큰 우산이 있지? 그것 좀 빌릴 수 있을까? 아무렴. 그런데 그건 형편없는 무기 아닌가? 혹시라도 위험에 닥치면. 여보게 왓슨, 위험할 건 전혀 없네. 혹시라도 그럴 것 같으면 자네한테 도움을 청했을 거야. 하지만 그 우산은 가지고 가겠네. 텀 브릿지 웨이스에 간 형사들이 돌아온 다음에 말이야. 두 사람은 지금 거기서 자전거 주인을 찾아 헤매고 있을 걸세. 맥도너드 경감과 화이트 메이슨이 원정에서 돌아온 것은 밤이 이슥한 무렵이었다. 두 사람은 환한 얼굴에 수사에 큰 진전이 있었음을 보고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애당초 제 3의 임무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맥도너드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자전거를 찾아냈고 그리고 자전거 임자가 누군지도 알아냈습니다. 사건 수사에 꽤 진전을 본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 같구먼. 홈즈가 말했다. 두 분 수사관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보내네. 저는 더글라스 씨가 사건 전날 텀브리지 웨이스에 갔다 온 다음부터 불안해했다는 사실을 착안했습니다. 그렇다면 더글라스 씨가 어떤 위험을 의식하게 된 것이 그곳에서였을 거라고 생각했죠.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온 사람이 있다면 그는 텀브리지 웨이스에서 왔을 겁니다. 그자는 그곳에서 더글라스 씨의 눈에 띄었겠죠. 우리는 자전거를 텀브리지 웨이스로 가지고 가서 호텔을 돌아다녔습니다. 이글 커머셜 호텔의 지배인이 그것이 이틀 전 그곳에 투숙했던 하그레이브라는 사내의 것이라고 당장 확인해 주더군요. 그의 소지품이라곤 이 자전거와 작은 가방이 전부였습니다. 하그레이브는 숙박부에 런던에서 왔다고 적어 놓았지만 주소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은 런던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안에 든 물건도 영국제였습니다. 하지만 하그레이브 자신은 미국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정말 잘했네. 홈즈는 기분 좋게 말했다. 두 분은 내가 친구랑 여기 앉아서 머리를 굴리고 있는 동안 정말 실속 있는 조사를 하고 있었군. 맥경감, 이것은 실제적으로 행동하라는 교훈일세 그려. 하하, 그렇습니까? 경감이 만족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자네의 이론과도 꼭 들어맞는 것 아닌가? 나도 한마디 거들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어쨌든 텀브리지 웨이스에 갔다 온 결과를 들어보자고. 맥경감, 그 남자의 신원에 대해서 밝혀진 것은 전혀 없나? 그자가 자신의 정체를 주도 면밀하게 감췄기 때문에 분명히 드러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투숙한 방에 서류나 편지 따위는 전혀 없었고 옷에 무슨 상표 같은 것도 붙어있지 않았죠. 침대 옆에 탁자에는 이 지역의 자전거 지도가 놓여있더군요. 그자는 어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호텔을 떠난 뒤 우리가 찾아갔을 때까지 아무 연락도 없었답니다. 홈즈 선생님,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화이트 메이슨이 말했다. 만약 그자가 추적을 피하고 싶었다면 당연히 호텔에 돌아와서 보통 관광객처럼 행동해야 했던 게 아닐까요? 그자는 호텔 지배인이 경찰에 투숙객 실종 신고를 낸다면 경찰에서 당연히 자신을 더글라스 살인 사건과 연계시킬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하지만 잡히지 않은 걸 보면 지금까지는 그의 판단이 옳은 겁니다. 그런데 그자의 용모 파기는 어떻던가? 맥도너드는 공책을 들여다보고 말했다. 여기에 증언을 최대한 많이 수집해왔습니다. 호텔 사람들이 그자를 아주 자세히 살펴본 것 같지는 않더군요. 그래도 짐꾼, 프런트 담당, 객실 청소부들이 이구 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키는 180cm, 나이는 50살가량, 머리는 약간 희끗희끗하고 회색 턱수염을 기르고 있습니다. 매부리 코에 험악한 표정이 특징입니다. 얼굴 표정만 빼면 더글라스와 거의 흡사하군. 홈즈가 말했다. 더글라스도 50살이 넘었고 희끗한 머리에 턱수염을 기르고 있지. 키도 거의 똑같고 말이야. 뭐 다른 것은 없었나? 옷은 투박한 회색 트위드 정장에 노란 반코트를 걸친 다음 천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엽총은 어떻게 하고? 그건 60cm도 채 안 됩니다. 가방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코트 속에도 쉽게 감추고 다닐 수 있고요. 그러면 자네는 이 모든 것이 사건 전체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나?
하하, 홈즈 선생님. 맥도널드가 말했다. 그자를 붙잡으면 전후 사정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도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그자에 대한 목격자 진술을 듣고 5분 안에 그것을 전신으로 날렸죠. 하지만 놈이 잡히지 않은 지금도 우리는 어느 정도 윤곽을 파악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하그레이브라는 미국인이 이틀 전 자전거에 가방을 하나 싣고 터무리지 웰스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방 속에는 총신을 잘라낸 엽총이 들어있었을 겁니다. 그자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온 겁니다. 어제 아침 그는 총을 코트 속에 숨긴 채 자전거를 타고 이곳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그자가 여기 도착한 것을 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꼭 마을을 거쳐야만 영주간에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길에는 자전거 여행객들이 많으니까요. 아마 그자는 자전거를 나중에 그것이 발견된 월계수 숲속에 숨겨놓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거기 숨어서 집을 감시하며 더글라스 씨가 집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렸겠죠. 엽총은 집 안에서는 어울리지 않은 무기지만 밖에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했다면 뚜렷한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총알이 빗나갈 염려가 거의 없는 데다가 잉글랜드의 사냥 지역에서 엽총 소리는 아주 흔한 것이라 남의 이목을 끌지 않습니다. 아주 명쾌하군, 홈즈가 말했다. 그런데 더글라스 씨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자는 어두워지자 자전거를 버려두고 집을 향해 접근했습니다. 다리는 내려져 있었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그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누구와 마주치면 무슨 핑계를 댈 작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죠. 그자는 제일 가까운 방으로 들어가 커튼 뒤에 숨었습니다. 거기서 그자는 도개도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자신이 탈출할 수 있는 길은 해자를 건너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자가 거기 숨어 있는데 밤 11시 15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안 단속을 하던 더글라스 씨가 그 방에 들어섰죠. 그자는 총을 쏘고 미리 봐둔 길로 달아났습니다. 그자는 호텔 사람들이 자전거를 보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단서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고 다른 수단을 통해 런던이나 자신이 미리 준비해둔 은신처로 도주했습니다. 홈즈 선생님, 어떻습니까? 맥경감, 아직까지는 대단히 훌륭하고 또 명쾌하네. 그것이 자네의 결론이구먼. 하지만 나는 살인이 저질러진 시각이 증인들이 진술한 시각보다 반 시간 더 빠르다고 생각하네. 또 더글라스 부인과 바커가 공모해서 뭔가를 숨기고 있고 두 사람이 살인범의 도주를 도왔을 거라고 생각하지. 적어도 두 사람은 범인이 도주하기 전에 그 방에 들이닥쳤을 것이네. 또 둘은 범인이 창문을 통해 도주한 것처럼 증거를 날조했네. 그러나 사실은 두 남녀가 도개도를 내려서 범인을 내보냈을 가능성이 제일 크지. 사건의 전반부에 대한 내 견해는 이것일세. 두 형사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홈즈 선생님,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산 넘어 산 아닙니까? 런던의 경감이 말했다. 그리고 화이트 메이슨이 덧붙였다. 그리고 더욱 나쁜 것은 더글라스 부인이 미국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인이 그 미국인 살인범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자를 비호하게 된 것일까요? 지당한 말이요, 홈즈가 말했다. 나는 오늘 밤 혼자 약간의 조사를 해볼 작정이요. 그것이 수수께끼를 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요. 우리가 도와드릴까요, 홈즈 선생님? 아니, 됐네. 어둠과 왓슨 박사의 우산, 내게 필요한 것은 이것뿐이지. 그리고 아메스, 충직한 아메스. 그는 틀림없이 내 편의를 좀 봐줄 거야. 내 생각은 오로지 한 가지, 기본적 의문을 향해 줄다름질 치고 있다네. 도대체 왜 운동하는 사람이 하나짜리 아령 같은 부자연스러운 도구로 신체를 단련하는가? 홈즈가 단독 원정에서 돌아온 것은 밤 늦은 시간이었다. 우리는 작은 시골 여관이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시설인 2인용 침대방을 쓰고 있었다. 나는 잠이 들었다가 그가 들어오자 반쯤 잠이 깼다. 아, 홈즈, 뭐 좀 알아냈나? 내가 중얼거렸다. 홈즈는 촛불을 든 채 말없이 곁에 서 있었다. 키 큰 사나이가 여윈 몸을 구부리고 속삭였다. 여보게 왓슨, 자네는 미치광이, 치매 환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바보 천치와 같은 방에서 자는 게 무섭지 않은가? 아니, 전혀. 나는 깜짝 놀라서 대답했다. 아, 그거 참 다행이군. 홈즈는 말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유니크 보이스. 해결. 다음날 아침 조반 후에 그곳 경찰지서의 응접실을 찾아간 우리는 맥도널드 경감과 화이트 메이슨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두 사람은 탁자 위에 잔뜩 쌓인 편지와 전보를 조심스럽게 분류하고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중 3장은 한쪽에 따로 놓여 있었다. 아직도 달아난 자전거 임자를 찾고 있는 중인가? 홈즈가 쾌활하게 물었다. 그 악당에 대한 소식은 없나? 맥도널드는 산더미 같은 통신문을 힘없이 가리켰다. 지금 레스터, 노팅엄, 사우스햄프턴, 더비, 이스트햄, 리치먼드 외에 14개 지역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중 3곳, 이스트햄, 레스터, 리버풀에서는 명확한 혐의가 있어서 수배자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온 나라 전체가 노란 반코트를 입은 도망자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저는 홈즈는 안 됐다는 듯이 말했다. 자, 맥경감, 그리고 화이트 메이슨 씨. 나는 두 분에게 진심으로 충고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도 잘 기억하고 있겠지만 내가 이 사건의 수사를 시작하면서 내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하게 증명되지 않은 이론을 제출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확신이 설 때까지 내 생각을 확인하고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마음속에 있는 것 전부를 말하지 않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공정한 게임을 약속했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시라도 헛된 일에 정력을 낭비하게 놔두는 것은 공정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충고를 드릴 작정으로 여기 왔고, 내 충고는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하던 일을 중단하십시오. 맥도널드와 화이트 메이슨은 유명한 동업자의 말에 놀라 눈만 깜빡거렸다. 이게 희망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경감이 외쳤다. 나는 지금 자네가 하는 일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네. 하지만 진실에 도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이 자전거 임자 말입니다. 그는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자의 인상착의를 알고 있고 가방과 자전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놈은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왜 그자를 못 잡는단 말입니까? 그래. 그자는 틀림없이 어딘가에 있네. 그리고 우리는 그자를 찾아내게 될 거야. 하지만 이스템이나 리버풀에서 정력을 낭비하지는 말게. 나는 우리가 사건 해결에 이르는 지름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네. 선생님은 뭔가를 감추고 계시군요. 그건 공정한 일이 아닙니다, 홈즈 선생님. 경감이 화를 냈다. 맥경감, 자네는 내가 일하는 방식을 잘 알고 있어. 나는 가능한 단시간 내에 사실을 밝히도록 하겠네. 나는 아주 쉬운 어떤 방법으로 진상을 밝히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다네. 그 다음에는 내가 이룩한 성과를 온전히 자네들에게 돌려주고 깨끗이 런던으로 돌아가도록 하지. 내가 두 사람에게 빚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말일세. 왜냐하면 내 경험의 창고를 다 뒤져봐도 이것보다 더 독특하고 흥미로운 사건은 없거든. 홈즈 선생님, 우리는 어젯밤 텀브리지 웰스에서 오는 길에 선생님을 배웠고 선생님은 우리가 내린 결론을 대체적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대관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신 겁니까? 나는 어제 저녁에 말한 것처럼 밤에 영주관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당분간 자세한 내용은 얘기해 줄 수 없네. 그런데 나는 담배가게에서 1펜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저 유서 깊은 건물에 관한 기록을 샀지. 그것은 짧긴 하지만 쉽고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네. 그리고 홈즈는 조끼 주머니에서 영주관을 그린 판화가 조잡하게 찍혀있는 작은 소책자를 꺼냈다. 여보게 맥경감, 주변 환경의 역사에 대해 알고 공감할 때 수사의 흥취가 한결 더해지는 법이거든. 너무 조급해하지 말게. 비록 단조로운 글이지만 이걸 읽고 나면 어떤 과거사가 마음속에 뚜렷이 떠오르게 되지. 예를 들면 이런 구절이 있다네. 벌스톤의 영주관은 제임스 1세 5년 옛 건물이 서있던 바로 그 자리에 세워진 바 해자로 둘러싼 당시의 건물 가운데 현존하는 것으로 가장 훌륭한. 홈즈 선생님,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저런 맥경감, 자네 화를 내고 있군. 자네가 그렇게 싫어하니 이 책을 읽는 건 그만둬야겠군.
하지만 1644년 어느 대령이 영주관을 점령했던 사건이나 찰스 1세가 국회와 대립하던 중에 며칠 동안 이곳에 은신한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지 2세가 이곳을 찾았던 일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면 자네도 저 유서 깊은 건물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건이 많다는 걸 인정하게 될 걸세. 물론 그렇겠죠, 홈즈 선생님. 하지만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닙니다. 그런가? 정말 그런가? 여복의 맥경감, 시야를 넓게 가지는 것은 우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갖춰야 할 필수적인 조건의 하나라네. 이런저런 생각들이 상호작용하고 풍부한 지식을 간접적으로라도 이용할 수 있게 될 때 대단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 나는 한낱 범죄 전문가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자네보다는 나이가 많고 아마 경험도 더 풍부할 테니까 내 얘기를 너무 고깝게 듣지는 말게. 아닙니다. 저야 누구보다 선생님의 그런 점을 인정하는 사람이니까요. 경감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이 결국 진실을 밝혀내신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너무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니까요. 그래. 이제 역사의 얘기는 집어치우고 현실의 사건으로 돌아가기로 하세. 이미 말한 것처럼 나는 어젯밤에 영주관에 갔었네. 바커나 더글라스 부인을 만나지는 않았지. 두 사람을 귀찮게 할 필요가 없었거든. 하지만 부인이 눈에 띌 정도로 슬퍼하지는 않고 있고 저녁 식사를 맛있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기분이 좋았지. 내가 특별히 찾아간 사람은 저 마음씨 좋은 아메스였네. 우리는 선생님이 내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감이 말했다. 하지만 하던 일을 중단하라는 대목에서는 좀... 도대체 우리가 왜 일을 중단해야 하는 거죠? 여복의 맥, 이유는 간단하네. 자네는 우선 지금 조사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네. 우린 지금 벌스톤 영주관의 존 더글라스 씨 살인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물론 그렇겠지.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온 수수께끼 인물을 뒤쫓느라 너무 애쓰지는 말게. 다시 한번 말해두지만 그것은 별 도움이 안 될 걸세. 그러면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면 자네가 할 일을 정확히 말해주지. 좋습니다. 선생님의 교묘한 방식에는 항상 어떤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선생님의 조언에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화이트 메이슨 씨는? 시골 형사는 어쩔 줄 모르고 사람들을 차례로 쳐다보았다. 홈즈와 그의 새로운 방식은 그에게는 낯선 것이었다. 맥도너드 경감이 좋다면 저도 좋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좋소. 홈즈가 말했다. 좋아. 그러면 나는 두 사람이 기분 좋게 전원을 산책할 것을 권하네. 사람들 얘기로는 벌스톤 리지에서 월드 지방을 내려다보는 전망이 아주 좋다고 하더군. 점심 식사는 적당한 여인숙을 찾아서 하면 될 거야. 내가 전원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서 어디에 추천해주지는 못하겠지만 말이야. 저녁 때 몸은 피곤해도 기분 좋게. 맙소사, 농담이 지나치시는군요. 맥도너드는 의자에서 일어서며 화를 버럭냈다. 자, 기분 내키는 대로 하루를 보내라고. 홈즈는 기분 좋게 경감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말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게. 하지만 어두워지기 전에 나를 찾아와야 하네. 반드시 어두워지기 전에 말일세. 그건 좀 괜찮게 들리는군요. 내가 말한 것은 다 괜찮은 의견이었네. 하지만 자네가 필요한 순간에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내 생각을 고집하진 않겠어. 하지만 헤어지기 전에 바커 씨에게 보낼 편지를 한 장 써주기를 바라네. 예? 내가 불러주겠네. 준비됐나? 친애하는 바커 씨, 해자의 물을 빼야겠습니다. 우리는 뭔가 수사해. 그건 불가능합니다. 경감이 말했다. 제가 벌써 다 알아봤습니다. 아니, 여보게. 내가 부르는 대로 써주기 바라네. 좋습니다. 계속하세요.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아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인부들을 보내 시내의 흐름을 불가능합니다. 흐름을 돌리는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먼저 알려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 이렇게 씁니다. 자, 이제 서명하고 오후 4시쯤에 인편으로 그 편지를 보내게.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에 이 방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세. 그때까지는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하지. 분명히 말해두지만 이 수사는 그때까지 잠시 중단되는 것일세.
저녁때가 가까워오자 우리는 다시 모였다. 홈즈의 태도는 매우 진지했고 나는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다. 두 형사는 할 말이 많고 심사가 뒤틀린 듯했다. 내 친구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자, 신사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내가 한 말이 옳은 것인지 여부를 검증해 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젯밤 내가 목격한 것이 과연 내가 내린 결론을 정당화해 주는지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지금 바깥 날씨가 쌀쌀한 데다 잠복이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옷을 최대한 따뜻하게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두워지기 전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좋다면 당장 출발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주관 정원의 울타리를 따라 걷다가 개구멍을 하나 찾아냈다. 우리는 그곳을 미끄러지듯 들어가 홈즈의 뒤를 따라 현관과 도개도를 비스듬히 마주보고 있는 관목 뒤로 갔다. 땅거미가 내리고 있었다. 다리는 아직 내려져 있었다. 홈즈는 월계수 관목 뒤에서 몸을 웅크렸고 우리 셋은 모두 그의 뒤를 따랐다. 그럼 이제부터 뭘 해야 합니까? 맥도너드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인내심을 갖고 되도록 조용히 있어야 하네. 홈즈가 대답했다. 도대체 여기 왜 온 겁니까? 저는 선생님이 우리 좀 더 솔직하게 대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홈즈는 껄껄 웃었다. 하하하하. 왓슨은 내가 실생활의 극작가라고 주장하지. 그는 말했다. 내 속에 어떤 예술가적 기질 때문에 나는 자꾸만 잘 꾸며진 연극을 고집하게 된다네. 맥경감, 우리가 우리의 성과 물을 빛내기 위해 가끔씩 무대를 꾸미지 않는다면 이 직업이란 틀림없이 단조롭고 칙칙한 것이 되고 말 걸세. 퉁명스러운 질책과 함께 사납게 어깨를 잡아채는 것. 사람들이 이런 대단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나. 하지만 기민한 추리와 치밀한 덫, 미래의 사건에 대한 절묘한 예측, 그리고 참신한 이론을 성공리에 입증해내는 것은 우리 과업의 긍지와 정당함이 아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자네는 이 매력적인 상황과 앞으로 벌어질 사냥에 대한 기대로 흥분하고 있네. 만약 내가 기차 시간표처럼 정확하게 행동했다면 무슨 흥분이 있겠나. 맥경감, 나는 오로지 인내심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네. 참고 기다리면 모든 것이 명약관화해질 거야. 나는 그 긍지와 정당함 등이 우리가 얼어 죽기 전에 찾아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런던의 형사는 체념한 듯 우스꽝스럽게 말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맥도너드의 열망에 동참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영주관을 감시하는 일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던 데다가 힘들었다. 음울한 낡은 저택 위로 서서히 어둠이 내렸다. 해자에서 올라오는 차갑고 축축한 증기에 몸은 뼛속까지 시려왔고 이가 딱딱 마주치도록 추웠다. 현관에는 등잔 하나가 외로이 걸려 있었고 죽음의 서재에서는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밖에는 모든 것이 다 깜깜하고 조용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합니까? 경감이 마침내 물었다. 그리고 우리는 무얼 감시하고 있는 겁니까? 나도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할지는 모르네. 홈즈는 다소 거칠게 대답했다. 범죄자들이 항상 기차처럼 시간에 맞춰 움직여준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확실히 편리하긴 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감시하고 있는 건 바로 저거라네. 홈즈가 말하는 동안 서재의 밝은 노란 불빛이 흐려졌다 밝아졌다 했다. 누가 등불 앞을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었다. 우리가 숨어있는 월계수 관목은 창문 바로 앞에 위치해 있었고 그곳까지의 거리는 300m도 채 되지 않았다. 이제 창문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활짝 열리더니 한 사나이가 어둠 속으로 상체를 내미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잠시 동안 그는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은밀한 태도로 앞쪽을 살폈다. 그리고 그는 몸을 굽혔다. 우리는 숨소리도 내지 못한 채 물이 나지막하게 첨벙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사내는 손에 뭔가를 들고 물을 휘젓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러다 어부가 물고기를 낚아 올리듯 갑자기 뭔가를 잡아챘다. 그리고 열려있는 여닫이 창 안으로 크고 둥그런 물체를 끌어들였다. 이때다! 홈즈가 외쳤다. 우리 모두는 벌떡 일어서서 뻣뻣해진 다리로 홈즈 뒤를 비칠거리며 따라갔다. 그는 비호같이 다리를 건너 세차게 배를 눌렀다. 안에서 빗장 여는 소리가 나더니 아메스의 놀란 얼굴이 나타났다.
홈즈는 아무 말도 없이 집사의 곁을 스쳐 지나 서재로 뛰어들었고 우리도 그 뒤를 따랐다. 서재에는 아직도 그 사나이가 있었다. 우리가 밖에서 보았던 불빛은 탁자 위에 기름 등잔이었다. 우리가 들어가자 셋이 바커는 우리들을 향해 등잔을 높이 들었다. 등잔 불빛에 깨끗이 면도한 억세고 단호한 얼굴과 이글거리는 두 눈이 드러났다. 아니,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요? 바커는 외쳤다. 도대체 무얼 찾기에? 홈즈는 방 안을 재빨리 둘러보더니 탁자 밑에 던져져 있는 물에 젖은 꾸러미를 향해 덤벼들었다. 바커씨, 우리가 찾고 있는 건 바로 이거요. 아령이 들어있는 이 꾸러미. 당신이 방금 해자 바닥에서 건져 올린 이것 말이요. 바커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홈즈를 바라보았다. 도대체 그것에 대해서는 어찌 알았소? 그는 물었다. 내가 저기다 던져두었거든. 당신이 던져두었다고? 당신이? 아, 고쳐 말해야겠군. 내가 도로 넣어두었다고. 홈즈가 말했다. 맥도너드 경감, 자네도 내가 아령이 하나 없어진 걸 알고 깜짝 놀랐던 걸 기억할 걸세. 나는 그 부분을 강조했지만 자네는 다른 일에 신경 쓰느라 그것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 부분에서 추리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바로 옆에 물이 있는 조건에서 무거운 물건 하나가 없어진 것을 보고 뭔가가 물속에 가라앉아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일은 아니거든. 그건 적어도 시험해 볼 만한 가치는 있는 생각이었어. 그래서 나는 지난밤 아메스의 도움으로 이 방에 들어와 왓슨 박사의 우산 손잡이를 이용해서 이 꾸러미를 건져 올릴 수 있었다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물속에 버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일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내일 해자물을 빼겠다고 통지하는 뻔한 수법을 썼는데 그것은 물론 이 꾸러미를 버린 당사자가 어둠을 틈타 이것을 다시 건져 올릴 것을 계산한 행동이었지. 그것은 성공했네.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최소한 4명의 목격자가 있으니. 바커씨, 이제는 귀하가 말할 차례가 된 것 같군요. 셜록 홈즈는 물에 젖은 꾸러미를 탁자 위에 등잔불 옆에 내려놓고 그것을 묶고 있는 끈을 풀었다. 꾸러미 속에서 아령이 하나 나오자 그는 그것을 방구석에 놓인 제짝 옆에 던져 놓았다. 다음에 그는 구두 한 켤레를 끄집어냈다. 보시다시피 미국 재료군요. 그는 말하며 구두코를 가리켰다. 그리고 칼집에 들어있는 무시무시한 긴 칼을 꺼내서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옷뭉치를 꺼내 헤쳐놓았다. 그것은 속옷 한 벌과 양말 한 켤레, 회색 트위드 정장, 노란 반코트였다. 여기 있는 옷은 보통 옷과 다를 바 없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반코트만 빼면 말입니다. 그는 코트를 등잔불 옆에 가져다 댔다. 이 옷에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여기 이것 좀 보십시오. 이 안주머니는 안감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총신을 잘라낸 엽총이 들어갈 만큼 크고 길게 생겼습니다. 제조원은 목에 붙어 있군요. 닐 의상실, 범이사, USA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오늘 오후 교구 목사님의 도서실에 가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 범이사는 미국의 중요한 광산지대의 들머리에 있는 번창일로에 놓인 소도시더군요. 바커씨, 나는 귀하가 더글라스 씨의 전 부인과 광산지대를 관련지어 말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체 옆에 떨어진 카드에 VV가 범이사 계곡을 나타낼지도 모른다고 추측한 것. 살인 청부업자를 파견한 이 계곡이 바로 우리가 들어본 그 공포의 계곡일 거라고 추측한 것이 전혀 터무니없는 일이 아닐 겁니다. 그 정도는 분명한 것이지요. 그런데 바커씨, 귀하가 설명할 기회를 제가 빼앗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군요. 이 대단한 탐정이 설명하는 동안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셋이 바커의 얼굴 표정은 참으로 볼만했다. 분노, 경탄, 대경실색, 그리고 망설임이 차례로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마침내 바커는 날카롭게 비꼬는 태도로 나왔다. 홈즈 선생,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좀 더 이야기해보시지. 그는 빈정거렸다. 바커씨, 나는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직접 얘기하는 것이 보기에 훨씬 나을 겁니다. 오호, 그렇게 생각하신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요. 여기에 어떤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비밀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털어놓을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요.
바커씨, 전 그렇게 나오신다면 우리는 체포영장이 나올 때까지 당신 옆에서 지키고 있을 겁니다. 경감이 조용히 말했다. 젠장, 마음대로들 하시오. 바커는 도전적으로 말했다. 바커에 관해서라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같았다. 그 돌처럼 굳은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그의 입을 열지 못하리라는 걸 깨닫게 될 뿐이었다. 그러나 한 여자의 목소리가 그 자물통을 열었다. 더글라스 부인이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이야기를 듣고 서 있다가 방 안으로 들어선 것이다. 세실, 당신은 할 만큼 했어요. 부인은 말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당신은 할 만큼 한 거예요. 할 만큼 했고 말고요. 셜록 홈즈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부인, 저는 진심으로 부인의 처지를 동정합니다. 아울러 부인이 우리 사법체계에 상식이 있다는 것을 믿고 부인이 알고 계신 모든 것을 자진해서 경찰에 털어놓을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부인께서 내 친구 왓슨 박사를 통해 넌지시 비친 얘기를 따르지 않은 것은 저의 실수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때 부인이 범죄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확신하고 있죠. 하지만 설명되지 않은 사실이 많으니 부인께서 더글라스 씨에게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글라스 부인은 홈즈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소리 질렀다. 두 형사와 나도 뒤따라 소리 질렀다. 한 남자가 마치 벽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어두운 방구석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더글라스 부인은 사내를 향해 돌아서서 그를 꼭 껴안았다. 바커는 그가 내민 손을 부여잡았다. 잭, 이게 최선이에요. 그의 부인은 되풀이해서 말했다. 그래요. 정말 이게 최선이에요. 그렇습니다, 더글라스 씨. 저도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셜록 홈즈가 말했다. 사내는 어둠 속에서 밝은 곳으로 나온 사람 특유의 멍한 표정으로 우리 향해 눈을 깜빡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인상적인 얼굴이었다. 용감한 회색 눈과 짤막한 반백의 턱수염, 각진 턱, 재밌게 생긴 인매 등 그는 우리를 한 사람씩 자세히 쳐다보더니 놀랍게도 내게 다가와 한 다발의 종이 뭉치를 내밀었다. 박사에 관해서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 그는 영국식 발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미국식도 아니지만 부드럽고 듣기 좋은 소리로 말했다. 왓슨 박사는 여기 계신 분들의 역사 기록자죠. 박사는 지금 내가 건네준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요. 내가 보증하리다. 이야기는 쓰고 싶은 대로 쓰시오. 하지만 거기 사실들이 있으니 그것이 있는 한 독자를 기만할 염려는 없을 거요. 나는 이틀 동안 갇혀 있었소. 그리고 낮 시간에 저 쥐덫 속으로 간신히 스며들어오는 빛을 이용해서 그 이야기를 썼죠. 박사는 만족할 거요. 독자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바로 공포의 계곡의 이야기요. 더글라스 씨,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셜록 홈즈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현재의 이야기죠. 그건 걱정 마시오. 더글라스가 말했다. 얘기하면서 담배 좀 피워도 될까요? 아, 감사하오, 홈즈 선생. 내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도 애연가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마 담배 연기가 새나갈까봐 두려워서 주머니 속에 담배를 넣어두고도 이틀 동안이나 그냥 앉아있는 심정이 어떤지 이해할 수 있을 거요. 그는 벽난로 선반에 몸을 기댄 채 홈즈가 건네준 시가를 맛있게 빨았다. 홈즈 선생, 선생에 관한 얘기는 익히 듣고 있었소. 하지만 선생을 만나보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 더글라스는 내 손의 종이 뭉치를 고개짓으로 가리켰다. 하지만 저걸 다 읽기 전에 선생은 내가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물어다 주었다는 걸 알게 될 거요. 맥도널드 경감은 경악을 감추지 못한 채 방금 나타난 사나이를 응시하고 있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군요. 그는 마침내 외쳤다. 이분이 벌스톤 영주관의 존 더글라스 씨가 맞다면 우리는 요 이틀간 누구의 죽음에 관해 수사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리고 더글라스 씨는 도대체 지금 어디서 튀어나온 거죠? 제가 보기에는 꼭 요술 인형처럼 마룻바닥에서 솟아나온 것 같군요. 홈즈가 나무라듯 집게 손가락을 흔들며 말했다. 아, 맥경감. 자네는 찰스 왕의 은신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이 지역의 훌륭한 소책자를 읽어보려고 하지 않았네.
사람들은 당시에는 멋진 은신처가 없으면 숨지 않았지. 그런데 한번 사용했던 은신처는 다시 사용할 수 있거든. 그래서 나는 우리 더글라스 씨를 이 지붕 아래서 찾아내야 한다고 확신했지. 그러면 홈즈 선생님은 얼마 동안이나 우리를 속이신 겁니까? 경감은 화가 나서 말했다. 우리 수색 작전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얼마 동안이나 우리가 시간 낭비하는 것을 보고만 계셨던 겁니까? 여보게 맥, 단 한순간도 난 그런 적이 없네. 나는 어젯밤에야 비로소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지. 하지만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두 분 형사에게 하루 쉬라고 권했던 것일세. 내가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었겠나. 내가 해자에서 옥구러미를 찾아냈을 때 방 안의 시체는 존 더글라스 씨가 아니라 텀브리지 웨이스에서 자전거를 타고 온 사람의 것임에 틀림없다는 게 분명해졌네. 다른 결론은 있을 수가 없었지. 따라서 나는 존 더글라스 씨 자신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알아내야 했는데 부인과 친구가 공모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집안을 은신하는 것이었네. 조용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마지막 순간에 도주하는 것이지. 도망자에게는 집이 훨씬 편하니까. 아, 선생은 제대로 이해하셨군요. 더글라스는 선선히 말했다. 나는 영국법을 피해가려고 생각했소. 왜냐하면 영국법에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고 또 그렇게 하면 추적자들을 따돌릴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요. 하지만 잘 들어두시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끄러운 일이나 나중에 후회할 만한 일은 손톱만큼도 하지 않았소. 하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소. 경감, 할 말이 있으면 기탄 없이 말해주시오. 나는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나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겠소. 그건 모두 저기 있으니까. 더글라스는 내 손에 종이 뭉치를 가리켰다. 그리고 저것은 세상에 둘도 없을 만큼 기묘한 이야기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오. 어떤 이유로 나를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을 거라는 거요. 내가 살아있고 저들이 살아있는 한 어디 가든 나는 안전하지 않소. 저들은 시카고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나를 쫓아왔고 그 다음에는 국외로까지 쫓아나왔소. 하지만 나는 결혼해서 이 조용한 고장에 정착했기 때문에 말년을 평화롭게 보내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나는 이 사람에게 그 일에 관해 털어놓지 않았소. 내가 왜 아내까지 그 일에 끌어들여야 한단 말이오. 이 사람은 영원히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될 거요. 항상 불길한 상상을 하게 되겠지. 물론 나는 아내가 뭔가 눈치챘을 거라고 생각하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한두 마디씩 흘렸을지 모르니까. 하지만 어제까지 여러 신사분들이 어제 내 아내를 만났을 때까지도 이 사람은 사건의 진상을 모르고 있었소. 아내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고 그것은 여기 있는 바커도 마찬가지요. 왜냐하면 그날 밤 사건이 터졌을 때 내게는 설명할 시간이 거의 없었으니까. 이제는 이 사람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내가 아내에게 좀 더 일찍 털어놓는 것이 현명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소. 하지만 여보,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오. 그는 잠깐 부인의 손을 잡았다. 나는 잘하느라고 한 거요. 신사 여러분, 사건 전날 나는 텀블리지 웨스에 갔다가 거기에서 한 남자의 모습을 언뜻 보았소. 그를 본 것은 극히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 눈은 이런 일에는 날카롭기 짝이 없죠. 나는 그가 누구인지를 당장 알아보았소. 그는 나의 적들 중에서도 최악의 상대였지. 그는 그동안 술록을 쫓는 굶주린 늑대처럼 나를 추적해온 자요. 나는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집에 돌아와 대비를 했소. 나는 혼자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 1876년쯤에 나는 미국에서 운이 좋은 사나이로 유명했는데 그 운이 아직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소. 텀브리지 웨스에 갔다 온 다음 날 나는 하루 종일 경계했고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소. 그것은 잘한 일이었죠. 그렇지 않았으면 그는 내가 어떻게 해보기도 전에 그 산탄 총알을 내게 퍼부었을 거요. 그러나 다리를 올린 다음엔 그 일을 머릿속에서 까맣게 잊고 있었소. 저녁 때 다리를 올린 뒤에는 항상 마음이 더 편안했다오. 나는 그자가 집 안에 들어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소이다. 그리고 나는 매일 하던 대로 실내복 차림으로 집안 단속을 시작했소. 그런데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위험의 냄새를 맡았죠. 아마 한 사람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육감이라는 게 있어서 붉은 깃발을 흔드나 보오.
그리고 그것은 내게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소. 나는 위험 신호를 뚜렷이 보았지만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는 몰랐소. 그런데 다음 순간 커튼 밑으로 나온 구두 한 짝이 보였고 그러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소. 내 손에는 촛불 하나뿐이었소. 하지만 열린 문을 통해 홀에 밝은 등잔 불빛이 흘러들어왔소. 나는 촛불을 내려놓고 벽난로 선반 위에 놓인 망치를 향해 달려갔소. 그 순간 그가 나를 향해 덤벼들었지. 칼끝이 번쩍하는 걸 본 순간 나는 그를 향해 망치를 휘둘렀다오. 망치는 그의 몸 어딘가에 명중했지. 칼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으니까. 놈은 뱀장어처럼 재빠르게 탁자 뒤로 피하더니 순식간에 코트 속에 총을 빼들었소. 나는 놈이 공이치기를 잡아당기는 소리를 들었소. 하지만 놈이 방아쇠를 잡아당기기 전에 내가 그 총을 붙잡았지. 나는 총신을 붙잡고 1분 이상 그자와 엎치락 뒤치락 하며 총을 빼앗으려고 했다오. 총을 뺏기는 쪽이 죽는 거였소. 그자는 총을 놓치지는 않았소. 하지만 조금 오래 개머리판을 밑으로 하고 있었나 보. 어쩌면 내가 방아쇠를 잡아당겼는지도 모르지. 아니면 우리가 양쪽에서 총을 너무 흔들어 댔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자는 2개의 총신에서 나온 산탄을 모두 얼굴에 맞았지요. 나는 테드 볼드윈의 남은 몸뚱이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소. 나는 텀브리지 웰스에서 그자를 한눈에 알아보았고 나에게 달려드는 순간 바로 그자라는 걸 다시 알아보았소. 하지만 총알을 고스란히 얼굴로 받아낸 그의 모습은 그를 낳아준 어머니라고 해도 알아보지 못했을 거요. 나도 험한 꼴을 많이 겪은 사람이지만 그의 모습을 보니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소. 바커가 아래층으로 뛰어내려왔을 때 나는 탁자에 몸을 기대고 있었소. 그리고 아내가 내려오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어나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소. 그것은 여자에게 보여줄 만한 광경이 아니었으니까. 난 곧 올라가겠노라고 약속했죠. 바커는 한두 마디 듣지도 않고 한눈에 사태를 파악했다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렸지. 하지만 사람들이 달려오는 기미는 없었소. 그러자 비로소 우리는 하인들이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소. 어떤 생각이 떠오른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소. 나는 그 기바람에 무릎을 쳤지. 놈의 소매가 말려 올라가 있어서 팔뚝에 새겨진 지부의 표식이 드러나 있었소. 이걸 좀 보시오. 우리가 더글라스로 알고 있던 사나이는 외투 소매를 걷어 올리고 죽은 자의 몸에 새겨진 것과 똑같은 동그라미 속에 든 삼각형의 갈색 낙인을 보여주었다. 그것을 본 순간 그 생각이 떠올랐던 거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명백해 보였지. 놈의 키와 머리칼, 생김새는 나와 거의 흡사했소. 가엾은 악다. 누구라도 그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는 없었다오. 나는 이 옷을 가지고 내려왔고 15분 뒤에 바커와 나는 그자의 옷을 벗기고 내 실내복으로 갈아입혔소. 그리고 여러분이 본 대로 그자를 바닥에 눕혀 놓았죠. 우리는 놈의 소지품을 한 대 묶어서 이 방에 있던 아령에 매달아 창문 너머로 던져버렸소. 그자가 내 시체 옆에 놓아두려고 했던 카드는 그자의 시체 옆에 놓아두었소. 그리고 반지를 빼서 그자의 손가락에 끼워두었소. 하지만 결혼 반지를 빼려고 하니 그는 근육질에 손을 내밀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소. 나는 결혼한 다음에 손에서 반지를 빼놓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빼려면 줄이 필요했을 거요. 모르겠소. 어쨌든 반지를 빼려고 노력해야 했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해도 그건 잘 안 됐을 거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은 되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놓아둘 수밖에 없었소. 또 나는 반창고를 조금 떼어서 지금 내가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부분에 그걸 붙여놓았소. 홈즈 선생은 비상하긴 하지만 그 점에서 약간 실수한 거요. 그 반창고를 떼보기만 했어도 그 밑에 상처가 없다는 걸 알았을 거요. 이것이 사건의 진상이요. 내가 잠시 숨어있다가 다른 곳으로 피신해서 과부가 된 내 아내와 다시 합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마침내 여생을 평화롭게 보낼 수 있었을 거요. 그 물귀신 같은 작자들은 내가 지상에 살아있는 한 내게 휴식을 허용하지 않을 터이지만 신문에서 볼드윈이 원수를 갚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게 고난의 세월은 끝나는 거니까. 내가 바커와 아내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할 시간은 많지 않았소. 하지만 두 사람은 깊이 이해하고 나를 도와주었지. 나는 이 집의 은신처에 대해 남김없이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메스 집사도 마찬가지요. 하지만 아메스는 그것과 이 사건이 관련되어 있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소. 나는 집안의 은신처에 숨었고 나머지 일은 바커가 알아서 하기로 했소. 바커가 어떻게 했는지는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을 거요. 바커는 창문을 열고 살인범이 도주한 경로를 암시하기 위해 창턱에 발자국을 만들었소. 그건 어쩌면 불필요한 행동이었을지도 모르. 하지만 다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달리 도주할 길은 없었으니까. 그리고 모든 게 다 정리되었을 때 바커는 열심히 벨을 눌렀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그러니 신사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모든 진실을 다 털어놓았소. 그러니 신이여, 저를 도우소서.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내가 영국법에서 어떤 처지에 있는가 하는 거요.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셜록 홈즈였다. 영국법은 대체로 공정합니다. 더글라스 씨, 귀하가 법망을 피하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하지만 귀하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귀하의 집 주소와 이 집에 들어오는 통로, 귀하를 공격하기 위해 은신할 곳에 대해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도 그것은 모릅니다. 홈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무겁게 말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군요. 영국 법보다 또는 미국에서 건너온 적보다 더 무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글라스 씨, 귀하의 앞길은 평탄하지 않을 겁니다. 부디 내 충고를 받아들여서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는 인내심 강한 독자 여러분에게 나와 함께 벌스톤의 서섹스 영주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잠시 가주기를 청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존 더글라스로 알려진 사나이의 이상한 이야기에 접하게 된 해에서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나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약 20년을 거슬러 올라가 여기서 서쪽으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있었던 기이하고도 끔찍한 일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것은 너무도 기이하고 무서운 일이라서 내 얘기를 들으면서도 독자 여러분은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믿기 힘들지도 모르겠다. 내가 한 이야기를 끝내기도 전에 다른 이야기를 끼워 넣는다고는 생각지 마시라. 이 이야기를 읽는 동안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득한 시절의 사건들에 관한 얘기를 자세히 듣고 과거의 수수께끼를 풀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베이커가의 방에서 만나 다른 많은 이상한 사건들에 관해서 그랬던 것처럼 이 사건의 결말에 대해 듣게 될 것이다.